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초반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이 인사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님의 고유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저희 최고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예, 결국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잦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철회 형식이었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임명 철회라는 것은 잦은 사태에 비해서 확연히 구분이 갑니다. 이것은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사태라 함은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누를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잦은 뜻을 철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잦은 사퇴와 임명 철회는 부실 검증을 자인하는 격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 이준숙 장관 임명 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물소대 전략.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아프리카에서 큰 초원에 큰 강을 건널 때는 하나씩 건너면은 그 늪에 빠져 있는 그 악어떼에게 다 잡아먹힌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야 그 중에서 힘이 약하고 건너지 못하는 한두 마리만 희생이 된다라는 물소대 전략을 이 설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딱 그렇게 됐습니다. 청문회도 일주일에 몰아서 했죠. 그 중에 하나 가장 별 문제 없으면 다 통과시킨다. 이른바 낙오는 없다. 그렇지만 아주 거센 저항이 있거나 이 과오가 뚜렷하면은 한 명 정도 낙오된 그런 사례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물소대 전략인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한 거다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그 차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를 다 끝냈는데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라고 하면서 바로 강선우 이 후보자를 살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일견 큰 과오를 언론에서 지적을 한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철회를 하되 그 외에는 당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마치 당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장고에 고심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좀 이따가 강선우 후보자 얘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목소리는 듣지를 않은 모양새가 됐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럼 이진수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서 잦은 사퇴 형식과 철회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회 형식을 택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갖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보다 더 센 그 지명을 처리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지금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잘못, 책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명 철회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통령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간다라는 그런 그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고 또 바로 그 토요일 날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그 당대표 권한대행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그중에 또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도 이 자진 사퇴보다는 지명 철회 방식이었다라는 부분을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드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된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잦은 세타가 아닌 임명 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이른바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겠다. 강선우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것을 동의를 하는데요. 이른바 지금까지 청문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 한 번도 현역 의원의 낭만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때 자기 5년 동안 집권 지역의 그 불패 신화가 깨지는 거 이거 아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식 투쟁을 할 때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에서 그것은 단순한 이불 덮어주기가 아니라 그만큼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양새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관계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는 그 무게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은 살린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큰 강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구별점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사람, 우리 편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확실하게 우리 편 현역 의원 아닙니까?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를 둔. 그렇지만 이진숙 후보는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키는 것은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낙마를 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갑질로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람이 다음 공천에서 받아서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추가 폭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방송사에서 이미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폭로할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추가 폭로로 인해서 민심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아직 끝난 그 게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글쎄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어제 발표가 난 겁니다. 대통령께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취를 하셨고 그 과정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이라는 그 의혹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그 본인의 보좌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서 사과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태움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역량을 입증해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된 것이고요. 특히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 식구 감싸기다, 현역 의원 불패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당에서 볼 때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할 만한 그런 사유가 물론 국민 눈높이 부분도 있고 여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고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오늘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에 의하면 여당 지도부의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큰 역할을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여러 그 고민 끝에 나온 최종적인 결정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여야에서 지금 이제 그 오늘 지명 철회가 된 한 분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분이 10분이 계시는데 이 10분들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 또 비판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승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차관급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의원을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제 나온 그 인사, 연이어서 나온 인사라든가 임명 철회 그것 중에서 가장 의아한 대목이 바로 강선우 구하기가 현실화가 됐고 또 한 가지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마음 개발청장으로 갔다는 게 가장 의아했습니다. 글쎄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단 김의겸 전 의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호가 하나 있죠. 흑석 김의겸입니다. 흑석이라는 얘기는 서울의 흑석동에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청와대 재직 시절에 했었죠. 대변인으로 있었던가요? 바로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대변인직을 사표를 내던지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이른바 투기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의 가짜 뉴스를 전파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 검사 30명을 이끌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공방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글쎄요. 투기를 일단 일삼은 거 팩트입니다. 팩트. 예, 투기와 투자는 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문제가 불거져서 사표까지 받아낸 그런 상황인데요. 새마음 개발청장으로 갔다. 어떻게 따지면 또 일맥상통할 수가 있네요. 새만금이 건설, 투자, 개발 이런 거 아니니까요. 글쎄요. 투기를 했던 분을 개발청장으로 간다. 그래서 했을까요? 이 본인의 지역구가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그 기관장으로 하면서 다음 총선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라라고 하는 배려 차원인데요. 그렇다면 내 식구 감싸기, 우리 진영은 절대 우리 진영 사람 내 편은 안 죽인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저는 분명히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건재한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그대로 여기에 발휘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참 아주 특이한 인사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최동석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분입니다. 예, 이뻤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 아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소대에서 낙오한 그 한 마리를 하는 그 물소대, 국민들은 굶주린 물소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엄연한 아주 이 명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되지, 저런 사람이 청장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물소대에 비교를 하실 수는 절대 없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대명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가를 야박하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분들이 어제 인사 발표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실에서도 왜 이분들이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내노라 하는 인사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던 분이시고요. 또 김의겸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고 또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대변인 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상당한 많은 국정의 경험을 갖추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주셨습니다. 고향이 군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새만금 지역이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개발보다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김의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시고 그 제보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국회에서 정상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그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의 인사가 그렇게 무슨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보를 한 거일 뿐이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보, 저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한 편입니다만은 우리가 언론사에 들어온 제보도 확인을 거쳐서 맞다라고 해야 기사를 쓰지요. 이거는 우리 독자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나요? 국회는 더욱더 그 상황이 엄중한 것이죠. 이게 제보가 들어와도요. 야, 이상하다. 검사가 30명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밤에 술판을 벌여? 이 사람은 술도 한 잔을 못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라고 하면은 확인을 했어야죠. 청담동 그 술집에 가봐서 첼로스티가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밤에 향연을 벌였는지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국회에서 폭로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보가 아니가 그 이상의 어떤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인을 거쳐서 팩트로 드러나야 국회에서 폭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폭로의 전장이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두 분 각각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 살펴볼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좀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충청과 영남 순회 경선에서 박찬대 후보를 연이어 눌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득표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득표율이 60%가 넘으면서 박찬대 후보와 격차를 25% 이상 벌린 정청래 후보입니다. 초반 우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충청권에서 하고 영남권에서 공이 62%가 넘는 거의 63%에 육박하는 득표를 정청래 후보가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몇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의 당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이 결정해주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금 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그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제공한 것이죠.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에게는 상당한 울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수도권, 호남 수도권 또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수해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감안해서 이번에 있을 그 전당대회 일정들이 8월 2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샷 경선 형식으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변경을 승인을 했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아마 정청래 후보 또는 박찬대 후보가 나름의 전략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국민들, 특히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표심의 향배가 이번 충청과 영남권에서 보다 더 센 발언을 하고 더 강력한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 쪽으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박찬대 후보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후보가 지난주에 내란 특별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당의 당원들의 당심의 분위기를 읽고 그쪽으로 변화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경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지금 충청과 영남 두 군데에 그것도 권리당원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저간에 흐르는 그 큰 흐름은 이미 결정이 큰 갈래로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바로 그분들이 그대로 당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원도 마찬가지고 권리당원도 그 세력들은 무시 못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 당원들이 아직도 이 표심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뭡니까? 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해산시키겠다. 그리고 해산에 이어서 의원직도 전원 다 박탈을 시키겠다. 이른바 2017년도인가요? 통진당의 종북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돼서 그 의원들이 풍지박산이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주 초강수를 두는데요. 그 초강수가 권리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초강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다 표심을 모아주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을 형성을 할 때와 비슷한 분위기 때문에 이것은 박찬대 후보의 반전 가능성 저는 아주 극히 희박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상황도 볼게요. 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이미 예견이 돼 있었고요. 저도 충북 청주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각자 권역별로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문수 후보의 출마는 3주 전부터 기정사실이 돼 있다. 갑자기 저렇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쎄요, 자칫 이렇게 되면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또 뭐 전환길 강사가 등장을 해서 전환길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에게 당권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대표 최고위원회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데요. 네.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한길 그 당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당선을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광장 세력들을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당대표 되기가 사실상 대선 경선에서 이긴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광장 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환기를 비롯한 광장 세력에 대한 완전한 선긋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앞으로 또 출마할 그 분들도 이거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더 많은 외연 확장과 중도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초기부터 상당히 어려운 복합 함수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데요. 아마 좋은 방향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어려운 점은 몇몇 남아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 함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한길 강사가 어쨌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이 전당대회 양상이 조금 바뀌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월 초에 대선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에게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을 하셨는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걸 보면 그 사이에 이 쓰레기통을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한길 씨의 입당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을 혹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데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친길 대 반길의 어떤 이 노선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지금 전한길 그 씨를 대표로 하는 소위 극우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누구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인가? 김문수 후보 또는 장동혁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인가? 또 그것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 극우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아니면 그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로 나서서 어떻게 구도를 형성해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 이슈가 있고 또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공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번에는 이 당의 전당대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더 유력한데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이 광장 세력과의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달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당을 접수시킨다?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정통 보수 당에 대한 이것은 위협적인 발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이 전한길 이 강사 얘기는 사실 과대 포장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과대 포장이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당을 마치 10만 명의 당원을 이끌고 들어와서 최고위원도 또 당대표도 만들 수가 있다. 정 안 되면 내가 대표 출마를 하겠다. 대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은 지금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당이 원천적으로 이 특별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대표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대 포장이 됐고요. 언론이나 이 주목을 하는 외부 세력들의 그것도
과대평가가 돼 있다. 저분이 들어와서 우리 당을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의 구조가 아닙니다. 10만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전체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 그 책임당원이 78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만 명을 들어왔다. 그래서 25일 날 이제 총 투표자 수가 결정이 공개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얘기 그리고 이른바 광장 세력의 비록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쳐도 저는 역할 분담은 거기서 끝내야 된다. 마치 당을 들어와서 윤 어게인 외치고 하는 그게 개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질까요? 다른 당원들도 야, 윤 어게인 또 전환길 이게 개혁이야 혁신이야 그렇게 생각할 분은 많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역할 분담을 따로 하고 본인은 역할에 맞는 그런 그 행보를 걷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또 구도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아직 출마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한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간의 전략적인 쇄신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마 지난주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후보와 자리 회동을 한 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아마 저는 뭐 그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저는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참여 여부가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경태 의원도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정리가 될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본인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고 뭐 최종적으로 결심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안방을 접수하게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줄곧 상승 추세였는데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2.2%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줄곧 올라오다가 전주보다 2.4%포인트가 다소 하락한 모습인데요. 글쎄요, 이 하락의 의미를 뭐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전 정부에서도요. 한 달 정도 빠르면 3주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정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한 달 넘게 상당히 꿋꿋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저렇게 약간 주춤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의 그런 공방전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매우 맞지 않는 그야말로 초갑질 논란 이것이 국민 정서에 반했다 하는 그것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나토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른바 내치, 인사를 둘러싼 국민 눈높이.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가 심상치가 않다. 임명 강행을 했더니 또 3, 4일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계속 단체들의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지지율 하락세를 감안을 하면 또 지지율에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선우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민이 덜 끝난 미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제 청문회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 여파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일견 동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조정기를 맞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인사청문 전국이었고
또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주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자연재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었고요. 특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발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민생 지원 금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 주에 나름의 소폭의 조정을 겪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그 우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께 끝으로 정당 지지도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정당 지지도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이 네,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이 연관이 당연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8 대 27.4로 나오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변으로서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 참 면구하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도 5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상당 부분 길어져야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야가 형성이 되고요. 이른바 중도층에서 이 정도 여야 관계면은 괜찮네라고 해서 다시 정치권에 관심을 두는 그런 상태를 보일 것이다. 이 민주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이면 정치권의 불신이 더 그만큼 쌓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공히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조금 더 좁혀지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한 부분은 아마도 지난주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그 불신들 또 국민의 눈높이를 다소 못 맞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성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다소 조금 오른 부분은 아마도 윤희수 그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약간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혁과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그 혁신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